검찰이 중복 논란을 빚어온 비상계엄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의 수사 역량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조부는 추가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는 오늘까지도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크루스크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에 드론과 집속탄 공격으로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군 전사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복 수사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진행된 이후 계속해서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까지 앞다퉈 수사 경쟁을 벌이며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기소만 남은 일부 피의자만 검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하면서 중복 수사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이 내용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검찰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13일 만입니다. 검찰이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첩 결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중복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 수사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법 24조를 위배한 것이란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강행 규정이고 의무 조항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절차가 거의 마무리돼 기소만 남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첩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대신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수사기관도 정리되며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공조수사본부가 오늘까지 나오라고 했던 첫 번째 출석 요구엔 따르지 않았는데요. 곧 2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만약 이때 동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강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공조부는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관저로 직접 들고 갔고 우편으로도 보냈지만 모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공조부는 요구서를 받지 않았어도 요구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부는 두 번째 출석 요구서 전달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발부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왔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도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공조본이 조만간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국면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 사안 취재하는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 기자,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면 이 중복 수사 논란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교통정리를 한번 했고 이번에 검찰도 사건을 이첩하면서 각 수사기관이 누굴 수사할지 서로 합의를 한 거죠.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청구를 여러 수사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조사가 무산되거나 중복 청구됐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혼선은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조사도 공수처에서 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불거졌는데 뒤늦게 정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첩을 한 건가요?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는 수사기관마다 자기가 수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검찰은 앞서 김건희 여사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을 잠재우고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경찰은 조직 수장이 사건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더 잘해야 했겠죠. 수사 권한 같은 문제는 뒤로 제쳐두고 앞다퉈 수사 경쟁을 하다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오늘 공수처로 이첩한 건 향후 법원에서 위법 수사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의 조사는 공수처가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주체인 검찰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곧 2차 소환 통보를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 공수처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공수처는 일단 모든 수사 인력을 이번 사건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공조본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조사를 경찰도 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건을 이첩받는 건 공수처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조사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그럼 수사가 끝나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어서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됩니다. 검찰도 마지막에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사건 이첩 결정 이후 대검을 방문했는데 이게 항의성 방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대검에서 곧바로 향후 수사 방향 논의를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일 관심사죠. 윤 대통령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할까요? 일단 답변은 불투명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중복 출석 요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 명분은 일단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는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출석 관련 입장을 여기서 밝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법조팀 현주 기자였습니다. 사전 단계부터 계엄을 설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예정됐던 자신의 구속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고 약 일주일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간부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두 사람은 2차 조사에서 계엄 전 동선을 모두 파악한 경찰에게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신문 자체는 취소됐습니다. 판사 앞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해야 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다수의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절친한 육사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현직 정보사령관까지 따랐던 배경을 경찰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틀 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간부 등 3명을 동시에 만나 계엄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현역 장성 등에게까지 명령하는 등 영향력은 그대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풀릴 수도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N 취재 결과 노 전 사령관이 다수의 현역 군인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왔다는 진술과 관련 정황을 경찰 특수단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절친한 육사 선후배 사이라는 점을 들며 인사 개입을 고리로 계엄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급이라는 걸 가지고 포섭을 한 것 같아요. 노상원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아주 친하니까 거기 인사에도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의 인사청탁이 김 전 장관에게까지 흘러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협의를 통해 합동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수사는 난항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2차례 불발됐는데 경호처는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심동욱 기자, 공조본이 번번이 수사에 막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2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공조본은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용하던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진입을 막는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오후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오늘 체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어제 발부됐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 체포된 문 사령관은 검찰이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한 차례 풀려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경기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공수처에 일부 수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수사관들은 문 사령관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출범된 뒤 첫 파견인 만큼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지금부터는 탄핵 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발송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관련 서류를 아예 받지 않고 있죠. 먼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도 아직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지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에 대한 준비 명령을 내리면서 계엄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사건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준비명령은 어제 대통령실과 국회 법사위로 전자송달했고 대통령실에는 오늘 오전 우편으로 한 번 더 발송했습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 등 관련 문서는 오늘까지도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헌재 측은 송달이 안 돼도 재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변론 생중계는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는 모두 가능합니다. 헌재는 변론 직후에 홈페이지에 녹화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헌재는 내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과 절차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통상 서류가 전달돼야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되는데 헌재가 전자로도 우편으로도 사람을 통해서도 보내봤지만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취를 거부하는 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발송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 수취하지 않으면 수취한 걸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틀 전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통지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발송했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아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방식으로는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8조 4항에는 서류를 수취 거부하더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부터는 헌재가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헌재는 수령을 거부한 의도에 대해선 추측하기 어렵다며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탄핵 심리 일정의 변수는 또 있습니다.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입니다. 이 상태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6명 전원 만장일치여야만 탄핵 인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는 건데 국민의힘 이해와 맞아떨어지죠.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출발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당을 빼고 개문발차했습니다. 당초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가운데 민주당은 최연장자인 박지원 의원을 특위에 넣으며 임시로 위원장 자리를 이어받게 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주 초 이틀에 걸쳐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늦어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함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청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냐며 여당에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여당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검사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 기각을 우려해 재판관 추천을 미루다 이제 와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면서 임명 절차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도 신속한 임명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힘을 보탠 만큼 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만났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나흘 만에 첫 상견례를 한 겁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친분을 드러내며 화기애애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권성동 대행은 야당의 위헌적 악법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압박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2년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각 당의 대표로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첫 상견례는 무겁지 않은 대화로 45분 만에 끝났지만 권 대행은 곧바로 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 위헌적 악법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정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는 당연합니다. 권 대행은 또 야당의 공직자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발했던 탄핵 소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또 그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를 해서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이 대표는 추경 검토를 당부하며 앞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이재명 두 대표 모두 정치 공세 자제와 신속한 전국 수습이라는 공감대는 이뤘지만 전국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이냐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야당이 단독 입법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불가피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다시 한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은 그대로 공포하는 게 순리라며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한 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권한 대행은 상황 관리와 국정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법안 외에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개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탄핵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내란 특검이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을 불가피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만약에 대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까지는 고려할 게 적지 않다는 고민은 여전합니다.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데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탄핵 전국에서의 여야 상황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여야 수장이 처음으로 만났는데 오늘 논의에 진전은 있었습니까? 오늘 만남은 말 그대로 상견례였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정 안정, 정치 공세 중단, 민생 경제 법안 처리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눈 겁니다. 부분 얘기 없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결론을 들어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 논의는 쏙 빼놓은 건데 야당은 오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죠. 네, 첫 회동인 만큼 여야가 대화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 것 같고요. 회동장 밖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고 발언은 더 세졌습니다. 민주당은 절도범, 월권, 복종 같은 거친 표현으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명령 따르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민주당보다 더 급한 건 국민의힘이잖아요. 더 센 발언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바로 의원총회장으로 간 권성동 권한대행의 첫 마디는 행정부의 중심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당과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국무위원들을 만나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행정부가 중심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 즉 당장 내일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와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사실상 여당 편에 서달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정부 여당이 한 뜻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건 당연하다며 민심과 여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여야가 현안을 두고 압박 신경전을 이어가는 건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일이고 결국 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쥐고 있는 건데 한 권한대행이 좀 여당과 물밑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이 권성동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아마 그 뜻은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탄핵 국면에서 그리고 본인도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여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총리실의 현안 설명을 보면 고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과 논란이 있는 만큼 다양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단 이후 전국이 또 한 번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수싸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출마 여부가 달린 문제, 탄핵 심판 결론 전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느냐가 핵심이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대로 윤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겠죠. 표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은 법원의 시계를 서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1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선거법 재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이사를 한 뒤 법원에 이를 알리지 않는 방식 등으로 법원의 항소심 통지서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법원의 선거법 처리 규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는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본인의 재판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나아가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도 연일 주장했습니다. 다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역시 시간 끌기 수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태 수습을 위해선 떳떳하게 절차대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이교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옥중서신이네요. 이 정치권에 옥중서신을 보낸 사람이라면 좀 예상이 가긴 하는데 정확히 누구 얘기입니까? 예, 아마도 예상을 하셨을 테고 지금 사진도 나왔는데요. 네. 조국 전 대표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네. 하룻밤을 보낸 뒤에 옥중서신을 보냈습니다. 혁신당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조 대표는 한 분 한 분 인사하지 못하고 들어와 미안했다고 운을 뗐고요. 외풍이 들어와서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첫날 밤 많이 잤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혁신당 새 대표 권한대행과 인사하는 자리에서요.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역시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하룻밤 주무시고 되게 어깨도 베기고 좀 다른 환경이 좀 적응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대표 말처럼 하룻밤을 잤는데 100일 정도면 잠자리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도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한다면서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온돌 방식의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입장을 냈었는데요. 지금도 비슷한 환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자리와 별개로 조 대표 수감 전부터 들어가면 스쿼트 이런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나오겠다고 공언해왔죠. 옥중서신에서도 맨 하단에 맨몸 운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면서 지지자들에게 운동하세요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와 있고요. 옆에 기념품 만들지 마라라고 메시지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기념품을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권한대행이라고 적힌,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이 지금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적힌 명함이나 명패, 시계 등 일체 기념품을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한 권한대행 집무실에는 여전히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2016년 12월부터 한 5개월 정도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네, 한 권한대행이 이렇게 별도로 주분을 할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전 언급해드린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 대행 시절에 네. 좀 말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새겨진 자개 명패로 바꿨다가 과잉 의전이라는 비판을 샀었고요. 또 권한대행 직함과 서명이 새겨진 기념 손목시계를 제작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죠. 하태경 전 의원이 시계를 두고서요. 대통령 탄핵을 기념하는 거냐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총리실은 황교안 전 총리의 선례가 있긴 하지만 별도의 권한대행 기념품 제작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준석 의원입니다. 누구한테 꼴 좋다 이런 좀 강한 멘트를 하는 건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얘기입니다. 네. 이 시점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도움말을 청한다면 해줄 말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꼴 좋다라고는 말하지만은 그거 왜 그랬어요? 잘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줄 겁니다. 저는. 사실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꼴 좋다라고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탄핵안 가결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꼴 좋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다 하더니 꼴 좋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이교욱 기자였습니다. 국정원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활동비 사용 자제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수선한 정국을 고려한 조치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교 경제 위축에 이어 정보 활동 위축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계엄 사태 과정에서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간에 대통령 체포 지시 여부로 진실 공방까지 벌인 이후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보 소식통은 MBN에 국정원 내부에서 활동 예산 사용 자제령이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금지령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그 이후 보고서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달한 겁니다. 탄핵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는 등 전국이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안보비와 국가안전활동 경비 항목을 만들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 예산은 비밀스럽게 쓰여야 하는 대북 정보 수집, 산업 스파이 색출, 다른 정보기관과의 공조 등에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활동이 움츠러들게 되면 대북 정보 수집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국정원은 활동비 자제령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임기 때 다른 나라 정상과 만나 담판을 벌이는 이른바 탑다운 외교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아직 임기가 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를 만나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가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I might think that if Han-Duck-soo and Trump are attending a multilateral meeting, then they might get together. But I think it's less likely that Trump would go to Korea specifically to meet with the Prime Minister or acting president or vice versa. So they may meet. 지난 1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 권한대행의 방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만남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한 권한대행의 방미와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 상반기 한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다자회의 일정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취임을 한 달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아시아 정상들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내가 잘 지내는 사람으로, 시진핑 주석은 놀라운 사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d love to see the Prime Minister, and we will do that. It could, if they'd like to do that, I would do that. Yeah. 트럼프 신행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한국과 한반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탄핵 정국의 대외적 우려는 오늘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금의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합동 회견을 한 것도 이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외신 기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역량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미국 NBC 기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식에 누구를 초청했는지 물었고, 싱가포르 기자는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물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 기자는 한일 국교 60주년을 앞두고 기존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했고, 중국 기자 역시 내년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이번 탄핵 사태로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로 외교적 동력을 회복하는 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큰 틀의 합의 사항과 외교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고 달랬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환율과 외국인 투자 이탈 등 경제적 파장에 대한 질문도 쇄도했습니다. 러시아 기자는 트럼프 당선자의 가상화폐 비추감과 맞물려 가상화폐에 부정적인지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물었고, 미 블룸버그 기자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과거 비슷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잘 극복해냈다며 한국 경제를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융 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외교 수장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대외적 불안감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사흘 동안 쿠르스크 지역 최전선에 북한군을 집중 투입했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과 집속탄을 동원해 맞서는 가운데 북한군 수십 명을 사살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사상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여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밭에 서 있던 병사들에게 드론이 다가가자 병사들이 황급히 도망갑니다. 이어지는 폭격에 병사들이 쓰러지고 전사자를 옮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10명을 사살하고 4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공개한 영상입니다. Активно застосовують підрозділи армії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і найманці вже зазнали великих втрат.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북한군을 집중 투입한 데다 북한군이 1인칭 시점 드론과 집속탄 공격 등 낯선 무기에 취약한 점도 사상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지적됩니다. 미국이 최초 공식 확인한 북한군 사상자는 수십 명이었지만 외신들은 하급부터 높은 계급까지 수백 명이 사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매체는 쿠르스크 병원에서 100명이 넘는 북한군 부상병들이 치료받고 있다며 SNS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가 계속되자 트럼프 2기 정부의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내달 초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방문합니다.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between Putin and Zelensky as president-elect before I take office on January 20th. I'll have that war settled. 내년 1월 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종전 분위기가 최대한 급물살을 탈 수 있게 사전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동안 선대지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3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홀로서기 행보와 함께 혈통 강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으로 옷을 맞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참가자들 여럿이 나란히 건물로 향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3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호를 찾으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시며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이 생전 집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시신이 함께 안치된 장소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참배는 지난해부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은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광명성절에 참배하지 않은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독자 우상화를 꾀하면서도 백두혈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선대와 차별화되는 행보와 더불어서 또 역시 선대를 기리는 그런 두 가지 행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또 김 위원장이 다시 혈통을 강조하는 행보가 현재 북한의 내부 사정이 악화하면서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측근들은 트럼프의 3선 도전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과거 트럼프 당선인도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또 속내는 무엇인지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손꼽히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젊은 공화당 클럽 행사에서 갑자기 트럼프 당선인의 2028년 출마 이야기를 꺼내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Since it doesn't actually say consecutive, that, I don't know, maybe we do it again in 28. Are you guys down for that? Trump 28! 미 폭스뉴스 유명 앵커였던 제랄드 리베라도 트럼프 당선인과 그 측근들이 대통령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수정헌법의 개정 논의를 곧 꺼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2번을 초과해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헌법을 개정하려면 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과 전체 주의 4분의 3인 38개 주 이상의 비준이 필요해 개정 가능성도 작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조차 종종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3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트럼프 임기 동안만 버티자는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속내를 가늠하기 어려운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중국 유인 우주선 선저우 19호의 비행사들이 9시간 동안 우주에서 머무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했던 우주 유영 세계 최장 기록보다 4분 더 길었는데요. 미중 두 나라가 전략 경쟁에 이어 우주 패권 경쟁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우주선의 해치를 여는 비행사. 밖으로 나오니 푸른 지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본부와 농담을 주고받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好的，正在沉浸式欣赏。 중국 유인 우주선인 선저우 19호의 비행사 차이시조와 숭링둥 2명이 우주 유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9시간 동안 우주선 밖에서 머물며 세계 최장 우주 유영 기록을 4분 더 경신했습니다. 기존 최장 기록은 지난 2001년 3월 미국 디스커버리호의 비행사 2명이 세운 8시간 56분이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우주 개발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고 2035년에는 달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등 2050년까지 미국을 추월한다는 우주 굴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우주 개발을 강조해온 만큼 향후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진천 선수촌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회상 체제의 진천 선수촌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이 제공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쿄올림픽을 8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작성된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입니다. MBN 취재진이 입수한 이 문건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선수식당의 운영관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점심에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쌈장과 누렇게 변색한 꽁치가 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21년 7월에 열렸던 2020 도쿄올림픽을 8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선수촌은 같은 해 3월 쌈장과 꽁치 등 식자재를 구매했는데 코로나19로 선수식당 폐쇄가 결정된 뒤에도 반품 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입고가 예정된 물품을 더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7개월 뒤 식당은 재개장했는데 관계자들이 개장 이틀 전에 재고 조사를 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쌈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쌈장은 구매 당시부터 유통기한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꽁치 등 생선은 선수식당 폐쇄 전 이미 한 번 해동을 한 뒤 남은 걸 다시 냉동한 것이었습니다. 식자재를 많이 구매한 것도 도마에 올랐는데 국가기금 예산 배정액보다 약 1,400만 원이나 많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기간이 좀 오래된 그런 식품을 또 다량으로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공급업체와 식자재를 구매하는 그런 관계 직원 간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한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은 업체와 식자재 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들도 드러나 계약 해지 시정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고 마시는 식당인 만큼 꼼꼼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 하루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도 곳곳에는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온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이 트기 전인 오늘 오전 7시 서울역 인근 모습입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두툼한 옷으로 중무장한 채 출근길을 재촉했습니다.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기도 파주시는 낮에도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동장군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점심에 이제 동태탕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뜨끈뜨끈한 상태고요. 밖에서는 너무 추워서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달 말에 내린 눈이 여전히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며칠간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곳 내천은 돌로도 잘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얼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도 양구가 영하 16.1도, 철원이 영하 13.1도를 기록했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오후까지 한파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울릉도와 제주 산지 등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에서는 비나 많은 눈이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19일 목요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엔 추위가 잠시 풀리겠지만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요즘 물가가 좀 안정됐다는 얘기는 들리지만 실제 체감은 또 그렇지 않지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물가 때문인데요. 그런데 물가가 급등할 때 저가 상품 가격이 고가 상품보다 더 크게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입니다. 비싸지 않게 파는 곳인데도 높아진 물가에 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가져가야 쓸 거 없어. 이러면 10,000원이지. 호떡은 한 개에 2,500원, 오뎅은 한 개에 1,000원이나 됩니다. 옛날에는 좀 저렴했죠. 근데 뭐 전기요금 이런 무, 멸치 모든 게 다 올랐으니까 우리도 좀 더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자꾸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생겼어. 실제 팬데믹 이후 물가가 오를 때 가격이 싼 상품들이 더 많이 오른 칩플레이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5년간 식료품 가격을 조사했더니 고가 상품들이 5% 상승할 때 저가 상품들은 16%나 올랐습니다. 저가 상품은 마진이 작습니다. 그래서 값싼 수입 원재료 의존을 많이 하는데 수입 원재료 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가격에 전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를 넘던 물가는 낮아졌지만 한은은 앞으로 2년 내 1% 이하의 저인플레이션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를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다음 점검 시까지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만큼 한은은 금리 인하보다 정부의 재정 확대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보는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걷다 뉴10 특별기획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AI가 모든 산업의 키플레이어로 등장하면서 이 로봇도 AI 기술을 어느 정도 탑재하느냐가 핵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높은 투자 비용 탓에 대부분 스타트업인 국내 로봇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바퀴가 달린 30cm 높이의 작은 로봇이 넘어진 사람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낙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보호자에게 곧바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탑재된 돌봄형 로봇은 먹어야 할 약을 잊지 않게 챙겨주기도 합니다. 고령화가 되면 최소한 한 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데 입력을 해놓으면 오늘 몇 시에 어떤 약을 드셨다는 걸 나중에 알려주거든요. 또 다른 로봇은 세 개의 팔이 100%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작은 의자 부품을 조립합니다. 사람이 손을 쓰듯 물건을 집으며 집안일을 대신하는 로봇도 개발 중입니다. 이 로봇은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AI하고 로봇이 결합되면 기존에 하지 못하던 많은 일들을 새로 할 수 있고 인공지능도 훨씬 더 똑똑해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는 2050년엔 전 세계적으로 6,300만 대의 로봇이 가정에 들어온다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국내 로봇 산업은 주도권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처져 있습니다.
산업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AI 투자 비용과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도화된 AI 로봇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설명하듯 로봇에게도 눈앞의 물건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하나 데이터를 입력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AI 경량화로 클라우드 통신 없이 자체적으로 로봇 두뇌에 AI 기술을 탑재해 사람처럼 행동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이나 과감한 정부 R&D 투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홈앤쇼핑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와 MBN이 후원한 올해의 히트 중소기업 상품 대전에서 올구츠 컴퍼니와 청아굿푸드가 최우수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지자체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은 웰레이징랩과 솔트바이오에 돌아갔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2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춥겠고요. 남부지방은 진주 영하 7도, 장수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5도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까지 강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에 최고 15cm 이상,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0도, 원주 영하 7도,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가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춥겠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5도를 웃돌겠습니다. 토요일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린 뒤에는 더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